안녕하세요. 한국사회융합연구소 다품따TV의 김태희 대표입니다. 팟캐스트 한국 회사의 보이지 않는 규칙은 외국인 직원과 한국인 관리자가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조직 문화를 함께 해석하고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로 한국 회사에서 직급이 왜 단순한 호칭을 넘어 보이지 않는 권력 지도가 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 컨텐츠는 저의 책 한국 회사의 보이지 않는 규칙 25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청취자님, 만약 내일부터 전혀 모르는 나라의 회사로 출근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뭘 배우실 것 같나요? 결제 기한 올리는 시스템이나 복사기 쓰는 법, 아니면 사내 메신저 사용법, 이런 실무적인 것들을 보통 떠올리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당장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런 걸 제일 먼저 챙기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 회사에 처음 발을 들인 외국인 직원들이나 유학생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고 또 진짜 뼈저리게 배워야 하는 건 따로 있더라고요. 아, 그게 업무가 아니라 다른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바로 누구를 어떻게 부르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야 하는가 이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진짜 만만치 않은 문제거든요. 와, 맞습니다. 그 낯선 생태계에 딱 들어서는 순간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죠. 엄청 당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구권이나 탑문화권에서 온 직원들 입장에서는 평생 불려왔던 자신의 고유한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회사 문을 넘는 순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마법을 겪게 됩니다. 아, 이름이 없어진다. 되게 무서운 표현이네요. 대신 알 수 없는 막 복잡한 직함들만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름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완전히 다른 체계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집중 분석, 오늘의 딥다이브 미션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국의 조직 문화와 위계를 다루는 여러 분석 중에서 1장, 직급은 왜 이름보다 먼저 보일까?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해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막 호칭 단어 몇 개 외우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한국의 그 복잡한 호칭 문화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게 직장 내에서 관계의 거리와 권한을 설정하는 거대한 문화적 지도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헤쳐보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 이 지도를 읽어내는 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들에게는 생존 기술이나 다름없습니다. 생존 기술이요? 와, 그 정도인가요? 그럼요. 겉보기에는 그저 사람 부르는 단어 차이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 호칭 체계 안에는 왜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아주 명확한 맥락이 숨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퍼즐을 맞춰가다 보면 한국 사회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되게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좀 풀어보죠. 서구권 문화에서 이름이라는 건 나는 누구인가, 이걸 보여주는 고유한 이름표 역할을 하잖아요. 네, 철저하게 개인을 나타내죠. 그런데 한국 회사에서 쓰이는 직급은 좀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나와 당신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아니면 이 조직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겹치는가를 탐지하는 일종의 관계의 레이더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 관계의 레이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그쵸. 똑같이 김민수라는 사람을 부르는데 회사에 가면 굳이 김민수 씨 이렇게 부르는 대신 김 대리님, 박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 이렇게 직급을 꼭 붙인단 말이죠. 네, 무조건 붙여야 자연스럽죠. 외국인 직원 입장에서는 아니 이름 부르면 누군지 단번에 알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한 필터를 굳이 한 겹 더 씌우는 거지? 하고 진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 조직에서 호칭은 단순히 저기요 하고 상대를 식별해서 부르는 기능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특정 직급으로 부른다는 행위 안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아주 꽉 압축되어 있거든요. 엄청난 양의 정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을 어느 정도의 무게감으로 존중해야 하는지, 어떤 톤과 매너로 말을 건네야 하는지 같은 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조직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 단어 하나로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호칭을 잘못 부른다는 건 내가 그냥 실수로 단어 하나 잘못 말했네. 이게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 그리고 당신이 가진 권한을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치명적인 신호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와, 청취자님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과장님을 대리님이라고 불렀다면 이건 단순히 직급을 헷갈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조직 내 지위랑 권한을 순식간에 확
깎아내려버린 셈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대리를 과장이라고 불렀을 때도 기분 좋아하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 직원은 지금 우리 회사의 뼈대 자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로 직결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이런 민감한 체계가 왜 이렇게 공고하게 자리 잡았냐는 건데요.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토양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역사적 토양이요?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한국 사회는 아주 오랫동안 개개인의 독립성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역할, 그리고 그 순서를 엄청 중시해왔잖아요. 가족이라는 최소 단위에서부터 부모와 자녀, 형과 동생의 위치가 철저히 나뉘었고요. 네. 학교에서도 선배 후배 경계가 진짜 칼같이 명확하죠. 그렇죠. 이런 뼛속 깊은 사회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직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각자의 역할과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마인드가 이미 깔려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모두를 마이클이나 제인처럼 동일한 선상에서 대하는 건 한국인들에게는 오히려 무례한 일로 느껴지는 거죠.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에 맞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곧 기본적인 예의라는 인식이 확고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거대한 톱니바퀴 같네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그 질서가 조직의 기본 뼈대야 하는 건데, 근데 왜 유독 한국 기업에서 이 직급 체계가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발달한 걸까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하고 비교해봐도 유독 촘촘하잖아요. 거기에는 한국 특유의 압축적인 경제성장 배경이 엄청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짧은 시간 안에 아주 거대한 목표를 빡 달성해야만 했거든요. 진짜 빨리빨리 성장해야 했던 그 시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대처럼 누가 딱 지시를 내리고 누가 그걸 실행하는지 의사결정의 사슬이 완벽하게 직관적이어야 했어요. 직급은 이 거대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아주 효율적인 표지판 역할을 한 겁니다. 와, 표지판. 거기다 제가 딥다이브 준비하면서 자료 보니까 흥미로웠던 게 이 표지판이 한국의 연공주의 인사제도랑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간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래 일할수록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요.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 두 개가 찰떡처럼 붙어 있죠. 직급이 올라간다는 건 단순히 월급 조금 늘어나는 걸 넘어서 조직이 그 사람의 헌신이랑 시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누군가를 직급으로 불러준다는 건 당신이 이 회사에서 보태온 그 긴 시간과 경험을 내가 존중합니다 하고 사회적 훈장을 달아주는 행위인 거네요. 맞아요. 그 사회적 훈장이라는 표현이 이 문화를 가장 정확하게 관통합니다. 그래서 조직에 헌신한 시간이 길고 경험 많은 상사한테 외국인에 온 신입 직원이 친근한 표시하겠다고 대뜸 첫 이름 딱 부르면 바로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외국인 직원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같은 팀이니까 친하게 지내요, 마이클, 이런 좋은 의미였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한국인 관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십 년간 고생해서 쌓아온 그 사회적 인정과 훈장이 한순간에 확 부정당하는 듯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진짜 억울하겠네요, 양쪽 다. 네, 그러니까 직급을 불러주는 건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상대의 궤적을 깍듯이 존중해주는 한국만의 고도의 문화적 완충장치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생깁니다. 청취자님, 외국인 직원들을 완전한 혼돈의 늪으로 빠뜨리는 딜레마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뭔가요 그게? 오케이. 직급이 훈장이고 존중의 의미라면 내가 완벽하게 외워주겠어 하고 굳게 다짐을 했는데 실전에 돌입하면 이게 수학 공식처럼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직급이랑 직책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거 진짜 외국인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아니, 어떤 분은 과장인데 팀장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부장인데 그냥 팀원이에요. 그럼 외국인 직원은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이거 한 사람 부르는 호칭이 막 여러 개면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머리에 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개념을 좀 명확히 쪼개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쪼개면 되죠? 먼저 직급은요. 사원, 대리, 과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쉽게 말해 개인의 누적된 등급입니다. 게임으로 치면 캐릭터 레벨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시간 지나면서 획득한 레벨업 결과물이죠. 반면에 직책은 팀장, 본부장처럼 조직에서 현재 딱 부여받은 역할과 권한을 뜻합니다. 레벨이랑 지금 맡은 퀘스트 역할이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레벨을 달성했는지보다 지금 당장 어떤 권한을 쥐고 있고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네, 일할 때는 당연히 권한 있는 사람한테 컨펌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과장이면서 팀장 역할을 맡고 있다면 개인 등급인 김 과장님보다는 현재의 권한을 팍 나타내는 김 팀장님으로 부르는 게 암묵적인 룰입니다. 조직은 항상 개인의 레벨보다 그 사람의 현재 역할을 우선시하거든요. 듣고 보니까 논리적이긴 한데 근데 이 미묘한 우선순위를 실시간으로 막 파악해서 불러야 하는 외국인 직원들의 고충이 눈에 훤합니다. 승진 시즌이나 조직 개편 한번 쫙 휩쓸고 지나가면 어제까지 과장님이던 분이 오늘 갑자기 팀장님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눈치껏 빠르게 깍 캐치해서 호칭을 바로바로 바꿔줘야 되죠. 심지어 직급표에는 영어 이름 쓴다고 되어 있어서 계속 마이클이라고 불렀는데 윗선에서는 막 마이클 부장님 이렇게 섞어 부르는 혼용의 늪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되게 빈번하게 문화적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엄청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권에서 온 직원이 회의 중에 마이클 이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흔히들 하잖아요. 네, 거긴 상사 이름 직접 부르는 게 효율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의 시작이니까 당연하죠. 근데 한국인 상사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훈장이 막 느껴나가는 기분을 느끼는 겁니다. 아, 겉으로는 쿨하게 예스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는 거군요. 그렇죠. 속으로는 이 직원이 나를 상사로 인정 안 하나? 위계질서 무시하고 내 권위 흔들려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와, 친밀함의 표현이 순식간에 존중 부족으로 오역돼 버리네요. 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인 직원들이 외국인 동료 대할 때 이 직급 체계에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개인의 고유성을 지워버리는 실수를 되게 자주 하거든요. 고유성을 지운다는 게 어떤 식으로 부르길래 그런 거죠? 이름 대신에 저기 베트남 직원분 아니면 현지 통역 담당자님, 외국인 전문가님 이런 식으로 국적이나 그냥 기능적 역할로만 뭉뚱그려 부르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아, 들어본 적 있어요. 한국인 입장에서는 나름 존칭 쓴다고 상대 역할을 명확히 짚어준 거라 악의가 전혀 없는 건데요. 네, 악의는 없지만 외국인 직원 입장에서는 자기 정체성이나 개인성이 조직에서 완벽하게 지워지는 듯한 강렬한 소외감을 겪게 되죠. 양쪽 다 진짜 서로 문화를 번역하지 못해서 생기는 아주 안타까운 오해네요. 그래서 다들 요즘 뭐 데이비드 아니면 민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청취자님들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제 다 수평적 호칭 쓰니까 평등해진 거 아닌가요? 위계 눈치 볼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그게 외국인 직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무서운 함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함정이요? 호칭을 통일했는데 왜 함정이죠? 겉보기에 평등해 보이는 이런 수평적 호칭 트렌드 이면에는 아주 복잡한 그림자 권력이 존재하거든요. 서로 민수님, 데이비드 부르면 분위기 부드러워지는 건 사실이죠. 근데 직급을 지웠다고 해서 조직 내 고난이나 위계 자체가 사라졌을까요? 듣고 보니 아니겠네요. 결제는 어차피 위에서 다 하잖아요. 있는지 여전히 철저한 위계 속에서 작동하거든요. 호칭만 평평해졌지 권력 구조는 여전히 뾰족한 피라미드란 뜻입니다. 와, 오히려 공식적인 직급표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싹 치워버리니까 누가 진짜 보스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옛날에는 조직도만 봐도 이 프로젝트 결재권자는 저기적 부장님이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파악이 됐단 말이죠. 관계의 지도가 투명했던 건데 이걸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 눈치 게임 시작되는 거죠. 누가 진짜 실세인지 스스로 알아내야 하잖아요. 맞아요. 저 사람이 직급은 없는데 사장님이랑 창업 멤버라 진짜 실세다. 아니면 직책은 같아도 저 팀이 핵심 부서라 목소리가 크다. 이런 비공식적인 권력 흐름을 읽어놔야 살아남는 겁니다. 숨은 맥락을 읽기 어려운 외국인 직원에게는 이거 완전 지렛밭이나 다름없겠습니다. 서로 이름 부르고 되게 친한 줄 알고 데이비드 그 아이디어는 좀 별론데요? 편하게 반대 의견겠다가 알고 보니 그 데이비드가 부서 실세라서 나중에 인사평가 박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괘씸죄 사례가 실리콘밸리식 문화 표방하는 한국 회사에서 실제로 비일비재합니다. 아, 진짜 가짜 평등의 무서운 점이네요. 겉만 님이고 속은 여전히 부장님인 이 기형적인 구조가 위기를 더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는 분석 되게 뼈아픕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평성은 그냥 호칭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어떤 권한 가지는지 명확히 해주고
반대 의견 내도 안전하다는 심리적 보호망이 시스템적으로 받쳐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 목소리의 무게를 다르게 만드는지 그 구체적인 역학관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제가 자료 보면서 무릎을 탁 쳤던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아, 폰트 크기 비유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청취자님, 우리가 똑같은 내용 문서 읽을 때 글씨가 10포인트 얇은 폰트일 때랑 30포인트 막 굵고 시뻘건 폰트일 때 느껴지는 압도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직급이 바로 이 폰트 크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발화자의 직급에 따라 말이 다르게 들리니까요. 예를 들어 현장 사원이 이 프로젝트 일정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보고를 하면 조직에서는 보통 또 신입이 일 몰리니까 징징대네. 경험 부족해서 그래 하고 가볍게 넘겨버리잖아요. 네, 실무자 의견은 쉽게 묵살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문장을 부장님이 회의실에서 이 일정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딱 한마디 하면 그 순간 갑자기 온 회사가 막 비상사태에 돌입하고 일정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거죠. 똑같은 텍스트인데 폰트 크기가 달라서 신뢰도가 자동으로 결정돼 버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직급이 논리를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거죠. 물론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이 시야도 넓고 경험도 많으니까 그 말에 무게가 실리는 건 어느 정도 당연하긴 합니다. 그건 그렇죠.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지나쳐서 직급이 모든 정보를 판단하는 유일한 필터가 되면 그 조직은 되게 치명적인 맹점에 빠지게 됩니다. 맹점이요? 어떤 위험이 생기는 건가요? 현장의 구체적인 데이터나 고객 반응, 시스템 결함 같은 진짜 리스크는 책상에 앉은 부장님이 아니라 발로 뛰는 사원이 가장 먼저 파악하거든요. 아, 맞아요. 실무자가 제일 잘 알죠. 근데 직급 낮다고 이 정보 묵살되면 상사는 결국 잘못된 판단 내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게 반복되면 실무자들이 문제 발견해도 어차피 내 10포인트 폰트로는 안 들리겠지 하고 그냥 입을 닫아버려요. 와, 침묵의 나선에 빠져내버리는 조직의 위험감지 센서가 그냥 다 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계라는 게 꼭 조직도대로만 깔끔하게 흘러가면 또 다행인데 외국인 직원들 완전 기절초풍하게 만드는 한국만의 환장할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랑 직급이 꼬여버렸을 때 발생하는 이중 위계 구조죠. 아, 그거 진짜 복잡하죠. 외국인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부분입니다. 청취자님 상상해 보세요. 신입사원이 나이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업무 지시해야 하는 팀장은 완전 새파랗게 어린 상황입니다. 공식 직급표만 보면 팀장이 지시하고 신입이 따라야 되는데 한국은 장유유서 문화가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 대우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저기 민수 씨 이것 좀 기한 올려주시겠어요? 하고 상사가 부하 직원 눈치를 막 보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외국인들 눈에는 진짜 인지부조화 제대로 오는 상황이죠. 방금 전 회의에서는 분명 어린 팀장이 막 상사로서 결정 다 내렸는데 회식 시작되고 사적인 대화 딱 오가니까 갑자기 다들 나이 많은 신입사원한테 깍듯이 예의 갖추는 걸 보게 되거든요. 진짜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 헷갈리겠어요. 이게 바로 한국 회사에서 동시에 돌아가는 이중 위계입니다. 하나는 업무적 역할에 따른 공식 위계고 다른 하나는 나이에 따른 비공식적 인간관계 위계죠. 서구권에서는 무조건 업무 역할이 1순위인데 한국은 이 두 선을 절묘하게 잘 타야 사회생활 잘한다는 소리 듣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우려스러웠던 건 이런 이중 위계 속에서 전통적인 직급체계 바깥에 놓인 외국인 직원들의 처지였어요. 본사에서 파견온 마케터나 계약직 외국인 전문가들은 명함에 과장인지 사원인지 직급이 안 적혀 있잖아요. 네, 아주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명확한 직급이 하는 박스가 안 주어지면 한국인 동료들은 이 사람 위치를 뭘로 가늠해야 할지 혼란에 빠지거든요. 기준이 없으니까 멘붕 오는 거군요. 네, 그래서 결국 제일 익숙하고 비공식적인 신호들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 외국인의 나이, 출신 국가, 심지어 인종 같은 요소들 말이죠. 와, 진짜 위험한데요, 그거. 네, 그래서 이 직원의 실제 전문성이랑 무관하게 그냥 나이가 어리다고 하대받거나 반대로 백인이나 영미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권한보다 발언권을 훨씬 크게 가지는 등 엄청난 왜곡이 발생합니다. 개인 능력이 아니라 편견 섞인 잣대로 사람 무게를 재는 거네요. 우리가 그냥 호칭 문화하면 한국어 배울 때 겪는 해프닝 정도로 가볍게 넘겼는데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이거 진짜 조직 내 생존과 직결된 무거운 주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에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조직 호칭이나 직급은 후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술이지만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은 직급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주어져야 한다고요. 아, 외국인이 호칭 좀 틀렸다고 무례하다고 낙인 찍으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상사라고 해서 자기 폰트 크기 무기 삼아서 하급자 입 틀어막으면 안 되고요. 건강한 위계는 억압이 아니라 원활한 협력을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해독해낸 이 한국 직장의 직급 문화. 정말 복잡하지만 그만큼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사람 줄 세우려는 게 아니라 조직 내 책임과 업무 흐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도의 문화적 지도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외국인 직원분들도 이 지도가 불합리하다고 눈 감지 마시고 그 안에 맥락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한국인 관리자들도 이 지도가 다문화 직원들의 기여를 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소통 방식을 계속 점검해야 할 겁니다. 맞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대리님, 과장님이라는 타이틀이 단순한 명찰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라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직장에서 내일부터 모든 직급이랑 직책이 완벽히 익명으로 가려진 채 메신저로만 업무를 지시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의견은 오직 그 내용과 논리만으로 지금과 똑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거 진짜 무서우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네, 직급이라는 굵은 폰트가 싹 벗겨진 텅 빈